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살림에 앉아있으나 어찌 세상을 잊겠는가. 제목 자체가 벼슬 한 사람은 알겠구나 이야기가 되겠죠. 조식. 1501년부터 1572년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이고 영남학파의 거두이다. 우리 앞에 도면에서 한번 나왔었죠. 북지 퇴계, 남지 조식. 북쪽에는 퇴계가 있고 남쪽에는 조식이 있다. 우리는 북쪽에서 퇴계를 숭상하는 사람은 남쪽의 조식을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쪽의 조식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부족한 게 뭔데, 임진왜란 때 우리가 조식 제자들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진주 경상대학교가 한문학과가 있는데 이게 바로 조식을 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아버지와 숙부가 문과에 급제함으로써 비로소 관료의 자제가 되어 살인파적 성향의 가학을 이었다. 가학이라는 것은 집에서 학문을 전한 겁니다. 조선 중기의 큰 학자로 성장하여 이황과 더불어 당시 경상좌우도 혹은 오늘 나라의 경상남북도 살림을 각각 지도하는 인물이 되었다. 유일로서 여러 차례 관직, 유일이라는 것은 이 지방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관직에 내려졌으나 한 차례도 취임하지 않고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며 비판 정신이 투철한 학풍을 수립하였다. 특히 공행실천, 몸소 실천하는 학문을 중시 여겼으며 배움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걸 중요시 여긴 거죠. 그 학통을 계승한 제자들 중에 임진왜란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많았다.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과 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살림에 앉아있으나 어찌 세상을 잊겠는가. 남명, 한양에 거주했고 그 다음에 산해정에 있으면서 그 성리학에 친정했고, 그 내용정에 있을 때 삼가 성리학에 자기가 드시게 됐다. 여기에 보면은 그 가까운 곳에 뭡니까, 남명이 살던 살던 곳에 소정자의 곳이 있는데, 우물이 있는데, 강이 있는데, 강에 이제 거북 돌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방 4km 이내에 우리나라 재벌이 있다죠. 그게 삼성과 LG와 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재벌이 나왔다. 그게 그 돌의 영향이다, 이런 말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천제, 지리산에 거주했죠. 지리산에 거주했는데, 이 남명이 완성한 시기가, 남명학을 완성하던 시기가 61세부터 72세. 앞서 퇴계도 어땠습니까? 퇴계 학문은 50세 이후에 완성되는 글이 많았다 하죠. 학문은 나이가 들수록 무르익게 된다. 남명학의 핵심은 존양성찰, 자기의 마음을 보존해서 기르면서 자기를 살펴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심기극치, 기미를 살펴서 그게 능히 그걸 다스린다. 수양의 두 축, 경과 의의 정신. 경 나왔어요, 그죠? 퇴계의 사상을 뭐라요? 한 단어로 하면은 경이죠. 경은 뭡니까? 공경경이 아니고 주일무적, 한 길로 쭉 가는 거랬죠. 공자가 15살부터 70살까지 쭉 가는 거죠, 학으로만. 퇴계 정신도 학문을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쭉 가는 거죠. 그게 경이다. 맹자의 사상은 뭐라 했어요? 공자의 사상은 뭐라 했어요? 공자의 사상은 인. 맹자는 인에다가 의를 보충했다.
오를 의자는 여기 위에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나를 단, 나를 아름답게 한다. 맹자의 의는 뭡니까? 나를 아름답게 한다. 호연직이죠. 호연직이. 넓고 큰 기상, 호연직이.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되다 보니까 뭡니까? 의는 나를 아름답게 하니까 불의를 참지 못하죠. 그러니까 데모 선동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맹자가 역성현명을 주장했잖아요.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같이 이긴다 했죠.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의 정신. 성성자. 성성자라는 건 뭐냐면 깨달을 성자죠. 스스로 경계하여 깨닫는 모양이 깨닫는 모양입니다. 늘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경의 검. 경은 뭡니까? 한 길로 쭉 가는 거고, 의는 뭡니까? 나를 아름답게 하는 거. 나를 아름답게 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은 뭡니까? 단속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단도리 하는 거죠. 내명자경. 안으로는 내명자경. 안으로 밝은 자가 경이 되는 거고. 대꾸죠. 외단자의. 밖으로 단절하는 거. 밖으로 탁탁 끊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의이다. 경과 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경의검, 경과 의로서 단속을 했다. 출처관. 출처라는 것은 출은 벼슬에 나가는 거고 처는 벼슬에서 물러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벼슬에 나가지 않고 살림에 묻혀지는 처사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실천유학자라는 이유는 뭐냐? 유학을 배웠으면 원래 나아가서 벼슬을 해야 되는데 나아가 벼슬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됐을 경우는 집안에서 그 행동을 옮기는 거라, 실천하는 거라. 그러니까 배운 대로 실천하는 유학자다. 공자가 왜 벼슬 안 합니까? 하니까 벼슬 할 수 없는 처지였죠. 내가 집안에 있으면 단속하고 윗사람 공격하고 아랫사람 다스리는 이것도 다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천적인 유학자다. 실천적인 유학자라는 것은 어디 나왔어요? 의에서 나왔죠. 의에서 나왔다. 맹자는 의에서 나왔다.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남명은 의의 실천자다. 그 다음 왜 소외된 인물인가? 그 당시의 사류에서 당파로 인해 가지고 그게 합치 굽히지 않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죠. 특히 남명같이 의를 주장한 사람은 뭡니까? 호연직이잖아. 사소한 일에 고개를 숙이지 않잖아요. 대장부는 인예의에 거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호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외될 수밖에 없죠. 조정으로부터 벼슬안하게 멀리하고 정인홍이 실각해가지고 일어난 일, 그 다음에 문집을 간행하고 신도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벼슬이 나가지 않는 원인이 된다. 퇴계 선생도 형이 화를 입게 돼 가지고 그 첫 번째 원인이 되죠. 지성에게 주는 교훈, 조선 선비상을 확립했다. 배운 대로 실천에 옮기는 실천자였다. 영재 교육으로 국난을 극복했다. 많은 제자를 양성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무슨 국난? 임진왜란에 적극적하다마는 역할을 했다. 우리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 기계. 이 바로 남명의 대표적인 시가 제덕산 개정주입니다. 덕산이 어디 있느냐? 지리산에 있습니다. 지리산 개정이라는 정자의 기둥에다가 시를 써붙인 겁니다. 청간 천석종하라 비대구 무성이라 쟁사두류사는 천명유불명이라. 한번 더 볼까요? 청간 천석종하라 비대구 무성이라 쟁사두류사는 천명유불명이라. 명성종 운자를 얻죠. 자, 청컨대 천석들이 종을 보게나. 천석은 만석보다 큰 거죠.
엄청나게 한자에서 100, 100, 1000, 1000, 1만, 만은 많다는 뜻이죠. 엄청난 큰 종을 보기를 청한다. 나 큰 종 한번 보고 싶다. 네. 여러분 봉덕사 신종 봤습니까? 경주의 에멜라종 크죠? 근데 천석의 종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종이죠. 어마어마한 종을 보기를 청해라. 비대구 무성이라 큰 망치로 때리지 않으면 소리 안 나. 그렇죠? 종이 크면은 그 때리는 망치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망치로 때리면 소리가 안 나. 얼마나 큰지. 그런데 쟁사 두류사면 이 쟁자는 다툴 쟁자 아니고 어쩌면 두류산 같은 것은 두류산이 뭐예요? 지리산의 다른 명칭이 두류산입니다. 여러분 백두대간 들어봤죠? 백두대간이라는 것은 백두산에서 두류산까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그게 백두대간입니다. 어쩌면 지리산 같은 것은 천명유불명, 하늘이 울려도 오히려 소리 나지 않아. 하늘이 벼락을 꽝 쳐도 종이 얼마나 큰지 소리가 안 난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지리산이 어마어마하게 크대. 이 표현을 벼락이 쳐도 울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 산을 가지고 말이죠. 종에 비유한 것도 역사상으로 없는 일이죠. 예. 여기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의가 보이죠. 맹자의 의, 호연지기가 보이죠. 지리산 여러분 가봤습니까? 올여름에는 꼭 지리산 한번 가보세요. 그 자그마한 산에 올라가서 이 밑을 내려보면은 인간은 개미같이 이렇게 솔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그 호연지기는 뭡니까? 사람은 참 자연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존재다. 그죠? 참 인간은 나약한 하나의 미물에 불과하다. 그런 광경을 보고 내려와서 큰 뜻을 품고 내려와서 공중전화 박스 뒤에서 앞 사람이 전화 오래 건다고 해가지고 신경질 나서 죽이고 이런 일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큰 장부의 기상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남명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천석의 종 보기를 청하거라. 큰 망치로 때리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 지리산 같은 경우는 벼락이 쳐도 소리 안 나거든. 에? 그럼 뭡니까? 나는 누구를 닮고 싶어? 하늘이 울려도 안 울리는 나는 이 지리산을 닮고 싶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임금이 뭐 틀린 말 한다고 받아들이겠어요?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산인데, 예,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 예. 남녀의 정욕은 하늘이 부여해 준 것이고 그거를 통제하는 것은 인간이 예가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인간이 만든 예를 따르지 않고 하늘이 부여해 준 대로 따르고 싶다. 놀랍죠? 내가 이쁜 여자를 보면 사랑하고 싶은 거는 하늘이 부여해 준 거라 이걸 인간이 왜 통제하나 이거죠. 그래서 허균은 당시에 아주 불황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욕을 아주 엄청 얻어먹고 나중에는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죠. 허균의 기상도 이런 하늘을 비유한다. 어마어마한 기상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맹자의 호연지기에서 볼 수 있다. 그럼 제가 퇴계 선생과 비유하기 위해서 퇴계 선생의 대표적인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보자 개상, 걸어서 개상으로부터 그 퇴계잖아요. 그 개울가로부터 이 윗상은 물이 있으면 물가죠. 산을 넘어 유산, 서당에 이르다. 퇴계에 있는 그 계곡에서부터 산을 넘어가지고 다시 서당에 이르렀다는 시입니다. 그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화발암에 춘적적한데 조명간수 소잔잔이라
우종산우휴 동간하고 한도산전 문고반이라. 꽃이 가파른, 꽃이 펴는 거죠. 가파른 벼랑, 꽃이 가파른 벼랑에 피어 봄은 고요하고, 새는 시내 숲에서 울어 시냇물도 졸졸 흐른다. 그러니까 꽃이 가파른 벼랑에 피어가지고 있는데 거기 봄을 알리는 거고, 지금 계상에서 걸어서 가지고 그 뒤에 산을 넘어가지고 서단까지 오는 과정을 이야기한 거죠. 또 새는 시냇가에서 울어가지고 시냇물은 졸졸 흘러가. 그건 뭡니까? 시냇물은 새 울음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거죠. 예. 우연히 산 뒤로 제자들 이끌고 동자 관작하는 것은, 동자는 어린애들이고 관자는 20세 성인식을 한 동자 관자들 이끌고 제자들을 이끌고 한도 산전 문고반이라, 한가위 산 앞에서 고반을 묻는다. 이 고반이라는 것은 은자가 사는 곳을 고반이랍니다. 도산서원을 말하죠. 한가위 앞 산 앞에 와서 니 왜 거기 사노? 니 거기서 뭐 하는데? 하고 묻는다는 거죠. 내 이 놀이터를 가지고 뭐 하노?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자, 태계는 누구의 학통이었어요? 공자의 학통이었죠. 이 남명이 맹자라면 태계는 공자입니다. 남명이 맹자의 호연지기를 뜻한다면 태계는 공자의 온유도누, 아주 부드러운 맛이 있죠. 인의 표현이 보이죠. 예. 여기서 하나도 뭐 바쁜 기색이 없죠. 자연의 동화한 모습이죠. 그래서 도산서원의 도자가 질그릇 도자, 순임금이 질그릇을 구웠다. 그래서 질그릇 도자라는 뜻도 있고, 산이 있는데 끝에 쪼매나게 산이 또 있어. 또 산에서 도산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지리산하고 또 산하고 비교가 됩니까? 남명은 기계는 막 하늘을 뚫어, 태계는 온유도는 편안하게. 그렇죠. 여기서 또 우연히 산 뒤에 제자들을 이끌고 동자 간자 이끌고,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건데, 정자의 아버지 정점이 너들 소원이 뭔고 각각 물어보니까 정점이 나는 동자 관자 데리고 산에서 개울에 가서 목욕하고 바람 쐬고 내려오겠습니다 하니까 공자가 그래 나는 네 쪽을 따르겠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것도 마찬가지. 태계는 공자의 뜻을 따른 거죠. 고반을 문다. 은자지 은자. 벼슬에 욕심을 두지 않고 은일을 하면서, 은자라는 것은 죄를 짓고 숨어 사는 은자가 아니고 적어도 장관급을 벼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살림에 묻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데요. 그건 농부입니다. 농부. 그러니까 그 길재, 야한 길재 같은 경우 금오산 입구에 집을 지어놓고 살았잖아요. 그게 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보면은 남명은 지리산, 태계는 또산, 도산서원이다. 남명은 덕산 계정에 살았다. 지리산에 살면서 그 기계가 어마어마했다. 태계는 온유도는 공자의 학을 이었다. 남명은 맹자의 기지를 받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간산간수 간인간세,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봤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실천 철학이죠. 육아로서의 벼슬 하지 않았어도, 자연에 있으면서도 공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 옮기는 그런 임무를 했었다. 자, 임금을 받들기도 하고 엎어버리기도 하는 백성의 힘, 그죠? 이게 뭡니까? 맹자에 나오죠. 임금은 배와 같다.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받들어 주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배가 훌륭할 때는 백성들이 물로 받쳐줘가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하지만, 배가 임금 노릇을 못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물로 배를 뒤엎는다. 이게 뭐예요? 외민사상,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상. 이 바로 맹자의 역성혁명 아닙니까? 역성혁명. 맹자가
어, 군자 삼락이죠. 군자가 즐거워하는 세 가지 즐거움, 즐기는 세 가지 즐거움. 형제 무고 부모 구전 형제 무고 일랑야요. 부모가 살아 계시고 형제간에 아주 우애기 사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앙불개천 부불자거인 일랑야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없고 땅을 굽어 부끄러움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덕 천하 영재의 교육지 삼랑야라. 천하의 영재를 가리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이렇게 세 가지 즐거움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그 앞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임금은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해놓고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놓고 다시 또 임금은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렇다면 우리말로 한다면 뭐예요? 임금 매롱 해놓고 군자 삼나리 해놓고 다시 임금 매롱 하는 거야. 어떻게 감히 신하가 임금 매롱 하느냐? 거기서 뭡니까? 마지막에 천하 영재를 가리키는 즐거움. 임금도 이거 못 누리잖아. 임금은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영재를 가리키는 이 즐거움은 임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스승의 날도 없애버리잖아요. 스승의 권위가 땅이 떨어지잖아요. 교육이 무너지는 거죠. 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게 한자, 한문이 돼야 인문학이 되는데 한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돼. 안타까운 일이죠. 네. 여러분은 꼭 한자를 익혀야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 부라는 것은 시의 형태인데 좀 길죠. 네. 자, 밑줄을 친 것만 보죠. 백성이 물과 같다는 말 예로부터 있어 왔으니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백성은 나라를 엎어버리기도 한다. 이게 바로 호연지기 기상이 오죠. 맹자의 호연지기. 그 다음, 그러나 저 밝은 가무이란 다른 데 있지 않으니 하늘의 보고 들으심이 바로 이 백성에게 있다네. 그러니까 뭐 인내천이죠. 동학에 하늘은 곧 백성의 마음이 백성에 있다면죠. 하늘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니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과 같다. 하늘은 천심은 곧 민심이다 하는 걸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위정자는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민심이다. 자칫하면은 탄핵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이처럼 큰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다만 우리 백성의 손에 달렸으니 겁내지 않아도 될 만한 것 몹시 겁낼 만하도다. 네. 겁내지 않아도 될 만한 것 또 몹시 겁낼 만하도다. 백성이 하찮지만은 그 백성은 또 두려워할 존재다 말이죠. 그렇죠? 네. 임금의 절대적인 권한을 줬지만은 절대적인 권한에서도 두려워할 것은 백성이다. 궁실이 넓고 큼 집궁자 집면 밑에 방 두 칸이 큰 집이었어요 옛날에. 그죠? 궁실이 넓고 크면 위험의 시작이다. 그렇죠? 지위가 자꾸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위가 높이 올라갈수록 그 밑에 사람을 누르잖아요. 여러 사람을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적수가 많은 거죠. 나의 원망하는 사람이 많겠죠. 또 여아리 성행하면 여자들이 아련하는 것이 성하면 뭡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면은 많은 여자를 가까이 하면은 그건 위험의 계단이고 세금을 끝없이 거둬들임 그건 위험을 쌓는 것이요. 도에 넘치는 사치는 위험을 일으켜 세우며 위험의 단계다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부극이 자리를 차지하면 부극은 뭐냐 하면 이게 해칠 부자입니다. 극도로 해치는 거. 이게 뭡니까? 가렴주구죠. 가렴주. 세금 아주 폭증하는 거죠. 네. 부극이 자리를 차지하면 위험을 치닫는 것이요. 형벌을 자행함. 한비자같이 법과 사상으로 형벌을 자행하면 위험을 아주 단단하게 한다.
확실하게 위험이 된다는 거죠. 비록 그 위험함이 백성에게 있다지만 어찌 임금의 덕에서 말미암지 않겠느냐. 다 그 벌은 임금으로 말미암으니까. 네. 큰 바람이 아니면 고요하고 민심보다 더 위태로운 위험이 없지만 포악한 임금이 아니면 다 같은 동포인 것을. 그러니까 폭군이 아니면 된다 말이죠. 나로 안 말미암아 편하기도 하고 나로 말미암아 위태롭기도 하니. 이건 뭐냐면은 백성인 임금이 존재 유독한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편안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위태롭기도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백성을 위험하다 하지 말라. 백성은 위험하지 않다. 누가 위험해? 임금이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백성이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그 요임금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격양가, 땅을 치면서 노래하는 그 격양가잖아요. 예.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웠으니 요임금의 언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랴. 나물 먹고 배고파. 그럼 배고프면 물 마시면 배 채우면 되지 뭐. 베개 없으면 팔베개로 휴대용 베개 해. 누워 자는데 뭐 간섭하는 사람 없어. 요임금이 정치하나? 요임금이 정치가 나한테 영향을 주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태평성대로라는 거 아닙니까? 네. 미남부 백성이 아주 그만큼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과부와 어린 군주가 민심을 수습할 수 있으랴? 반어문이죠. 과부나 어린 군주가 민심을 수습할 수 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네. 선무랑 당선 현감에 새로 임명된 조식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주상전하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할 건데 중종께서는 신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시고 처음 참봉에 임명하였습니다. 능참봉이죠. 벼슬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왕위를 이으신 뒤에 주부로 임명하신 것이 2번이었는데 지금 또 현감으로 임명하시니 떨리고 두렵기가 언덕과 산을 짊어진 것 같습니다. 뭐로 임명했어요? 뭘 보고 임명했어요? 앞에 나오죠. 유일. 살림에 묻혀 사는 사람 중에 추천으로 인해가지고 저 사람 훌륭해요. 저 경상남도 가면은 조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언갈하던데요. 이렇게 이제 추천한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감히 대궐에 나가서 하늘의 해와 같은 은혜에 사례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장이 내려 떨어졌는데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목수가 나무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목수가 보고 나무를 이거 쓸만한가? 쓸만하지 않은가를 딱 보고 판단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명 더 볼까요? 깊은 산과 커다란 못 어느 곳에 있던 제목을 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커다란 집을 짓는 것을 이를 이룩하는 것은 훌륭한 목수가 하는 것이지 나무가 스스로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임금이 신하를 채용하는 거지 내가 임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 때문입니다. 재강이 걱정되어 견딜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니 감히 큰 은혜를 저 혼자 누릴 수는 없습니다. 머뭇거리며 나가기 어려워 뜻을 끝내 임금 곁에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임금님께서 저를 잘못 선택했어요. 저는 형편없는 나무예요. 임금이 안목이 안 좋네요. 한유의 잡설 중에 말에 대한 얘기겠죠. 말이 많아. 말 중에 천리마가 있어. 백낙이라는 사람이 한번 딱 보면 이게 천리마구나 알아. 그래서 백낙이 이게 천리마 하면 말은 값은 천정부조로 뛴단 말이야. 근데 지금 천리마가 없어. 저 백낙이 없어.
백나가 죽어 살아있지 않아. 그럼 천리마가 없느냐? 있다 이 말이죠. 있는데 사람들이 천리마를 볼 안목이 없어. 그리고 천리마가 울어도 왜 우는지도 모르고 때려. 그래서 천리마는 일반 말 사이에서 그냥 살다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들어 죽고. 예? 천리마는 천리를 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을 때는 쌀을 한 가마를 먹어. 그런데 음식을 주지 않고 달리는 건 못 달린다고? 아, 천리마가 없다 한다는 거야. 천리마가 없겠는가? 천리마를 보는 안목이 없겠는가? 여기 주는 내용, 메시지는 뭡니까? 임금이 인재 없다 하지 말고 인재는 분명히 있어. 네가 임금 당신이 안목을 가지고 인재를 선별하는 안목을 길러라는 거죠. 이와 유사한 이야기죠. 신이 제가 벼슬에 나가기 어려워하는 뜻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저희 나이 60에 가깝고 나이가 지금 많이 늙었다는 거죠. 학문이 어두우면 이건 겸사죠. 문장은 과거 시험 끝자리도 뽑힐 수 없고 겸사죠. 행실은 물 뿌리고 빚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내기에도 모자랍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에 남녀 8세면 반드시 서당에 가서 소학을 배워요. 소학이 뭐냐? 소학책이 뭐냐? 물 뿌리고 빚이라고 마당 쓸고 하는 게 이게 소학입니다. 청소하는 게 소학입니다. 여러분은 소학 안 배웠잖아요. 대학을 왔어요. 대학은 뭡니까? 수신제가 치우평전화 남을 다스리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학도 안 되고 여러분 대학을 생활하죠. 문제가 큰 겁니다. 여러분 청소 잘 합니까? 안 하죠. 이게 교육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는 소학이 부족하다. 윗사람 보고 인사하는 그 방법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학이 부족하다. 자기는 뭡니까? 과거 시험에도 뽑힐 정도 실력도 없고 아직 소학 내 몸 치닥거리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저를 초대합니까? 네. 보잘것없는 신이 이름을 도둑질하여 인사를 맡은 관원에게 제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잘못 판단하겠고 그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그 제 잘못입니다. 그 소문 잘못 나가 그런 겁니다. 그는 이름만 듣고 전하께서 제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한 것입니다. 추천자가 잘못입니다. 전 절대 그 명실이 상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소문은 뭐예요? 끝까지 뭡니까? 나는 안 가겠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 했어요? 선생은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를 선생이라고. 징사. 벼슬을 줘도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 징사라죠. 징사. 사람 높이는 거죠. 자, 헛된 이름을 바쳐 몸을 파느니 알찬 곡식을 바쳐 벼슬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신이 차라리 신의 한 몸을 저버릴지언정 차마 전하를 저버렸습니다. 저를 버릴 수 있지만 전하, 절대적인 임금을 제가 버리게 합니까? 이것이 나아가기 어려운 첫째 이유입니다. 전하의 정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벼슬을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전하의 나라의 일이 이미 거릇되었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은 이미 떠나버렸고 민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자면 100년 동안 벌레가 그 속을 갉아먹어 진액이 이미 말라버린 큰 나무가 있는데 회오리 바람과 사나운 비가 어느 때도 닥쳐올 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으니 이 징에 이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전하의 지금 조정이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절단났어요. 안팎이 다 썩었습니다.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호연지기, 의, 지리산, 그죠? 바로 이 기계가 보이죠. 칼이 들어도 할 말 하는 거라. 또 뭐예요? 하늘을 울려도 안 울리는 내 지리산에서 한다. 그게 이를 입증하죠. 낮은 벼슬아치는 아래서 히히덕거리면서 주색만 즐기고 높은 벼슬아치는 위에서 얼음얼음하면서 오로지 재물만 늘리며 물고기의 배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 폐단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도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게다가 궁궐 안에 신하는 후원하는 세력을 조정해 심기를 용이 못해서 끌어들이는 듯하고 궁궐 밖의 신하는 백성 벗기기를 이리가 들판에서 날뛰듯 합니다. 백성을 아주 세금 거두기를 아주 이렇게 홀딱 비긴다. 그들은 가죽이 다 헤어지면 가죽이 다 헤어지면 털도 붙으실 데가 없을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죽을 때까지도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거죠. 아픈 마음을 억제하며 밤에 천장을 쳐다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숨 쉬면서 천장을 왜 쳐다봐요? 천장 위에는 뭐 더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하늘. 와 이렇게 하늘도 무심한가? 이렇게 여러분 임금에게 직접 이렇게 글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죠. 대비 문정왕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긴 하나 깊숙한 궁정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앞에 제목이 있으죠. 과부나 어린아이는 정사에 끼어들 수 없다. 과부가 와 끼어듭니까 이 말이죠. 에? 전하께서는 어리시오. 임금도 어린 기라 수렴 청정한 거죠. 이 문정왕후가. 다만 선왕의 한 외로운 아드님이실 뿐이니 천가지 백가지 하늘의 재앙과 억만갈래의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며 무엇으로 수속하겠습니까? 지금 과부와 어린아이는 지금 정치 못합니다. 냇물이 마르고 곡식이 비처럼 내리니 그 어떤 조짐이 있겠습니까? 냇물이 마르면 냇물로 소용없잖아요. 곡식이 비처럼 내리니 어떤 조짐입니까? 손가락이 노랫가락이 구슬프고 입은 옷이 흰색이니 나라의 어지러울 형상이 이미 나타났다. 조짐이 보인다. 이럴 때를 당해서 비록 제주가 주공, 소공을 겸하고 저 상고대 인물이죠. 무왕을 도운 사람이 주공이죠. 무왕의 삼촌. 지위가 정성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한 보잘것없는 몸으로 초기와 같은 재주를 가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큰 나라의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가 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위로는 만에 하나도 위태로움을 붙들 수가 없고 저 위로는 큰일을 할 수 없고 아래로는 털끝만큼도 백성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위로는 임금의 도움이 안 되고 아래로는 백성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전하의 신하 노릇하기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벼슬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저는 벼슬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잘것 없습니다. 하면서 나라의 잘못된 점을 다 까발렸죠. 조그만 헛된 이름을 팔아서 전하의 관작을 얻어 그 녹을 먹으면서 그 녹에 맞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또한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왜? 호연직이니까. 왜? 대장부니까. 이것이 나아가기 어려운 두 번째 까닭입니다. 내가 변변치 않은 존재로 가서 월급을 타먹는다면 그건 나라에 해가 됩니다. 요즘 보건대 변방의 일이 생겨. 변방은 뭡니까? 국경이죠. 외침이 또 들어온다는 거죠. 평소에 조정에서 제물로 사람을 인용하니 인재 등용을 제물로 해. 재물이 모이고 백성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재물은 모이고 백성이 흩어지는 거죠. 백성은 거지가 됐으니까. 마침내 장수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은 없고 인재 등용할 때 장수가 힘이 있어가는 장수가 되는 게 아니고 재물로만 하니까 성에는 군졸들이 없어서 외적이 무인지경에 들어도 됐으니 이것이 어찌 괴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치른다면 이길까 질까? 그 답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다면 이기고 자식들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도망간다면 지는 겁니다.
딱 답은 하나입니다. 예, 계백 장군이 황산 벌판에서 나당 연합군과 싸울 때 처음에 3번 싸워 3번 다 이깁니다. 예, 병사가 그렇게 많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누가 갑니까? 품일 장군이 아들 관창을 보내죠. 아들을 죽입니다. 장수가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걸 본 군사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살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군대 피하고, 에? 교육 피하고 이런 거 편법을 쓰는 거 이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답이 그겁니다. 예, 물론 전투력도 좌우하겠지만은 정신이 문장이 그 차이입니다. 이번에도 대마도 외로가 외놈들이 향도와 몰래 짜고 망고에 끝없는 치욕한 짓을 했지만 왕의 신령한 위엄이 떨치지 못하여 마치 절하듯 했습니다. 가서 그 화분 위협을 딱 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고 말았다. 세종께서 남쪽 오랑캐를 정벌하시고 성종께서 북벌하신 일을 봐도 어디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 시대에 어느 시대입니까? 임진왜란 겪은 그 시대죠. 요 뒤에 그 난명의 시대를 이후에 바로 임진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 어린 왕이 누굽니까? 선조잖아요. 선조에게 어렸다고 태계 선생님이 준 글이 뭡니까? 성학십도죠. 성인의 학문을 10개 그림으로 그려 올린 성학십도죠. 네. 그러니까 태계는 어린 왕이 뭐를 알겠노?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우리 수학의 벤 다이어그램 하듯이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좀 이해해가지고 좀 잘 다스리기를 권했고, 남명은 뭡니까? 과부하고 어린애하고 나라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건 뭐란 말이라. 이런 얘기를 바로 해보잖아요. 오직 전하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전하께서 어떻게 결정되는 현명한 판단에 달렸습니다. 좋아하시는 바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렸습니다. 진실로 어느 하루 깜짝 놀라 깨달아 팔을 걷어붙이고 학문에 힘쓰시면 호련히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도리 안에 온갖 선이 갖추게 되고 발분망식하라는 거죠. 온갖 덕화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들어서 시행하면 나라가 잘 살게 할 수 있고 백성을 화합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태로움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간직하기만 해도 마음이 거울처럼 바르지 않음이 없으며 저울처럼 고르지 않음이 없으며 생각이 사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갈 길을 그대로 제시해주고 있죠. 태계는 10개의 그림으로서 바로잡혀줬고 난명은 상소문으로서 임금을 바로잡는 방법을 제시해줬죠. 진정한 신 아닙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불교를 좋아하시니 그것을 학문하는 대로 옮기신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육아의 일입니다. 이는 어렸을 때 집을 잃었던 아이가 자기 집을 찾아 부모, 친척, 형제, 친구를 만나보는 일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정치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고 사람을 쓰는 것은 몸으로서 하고 몸을 수양하는 것은 도리로서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사람을 쓰는데 몸으로 사신다면 재상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직을 보유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니 몸으로 한다는 것은 솔선수범하라는 거죠. 훗날 전하께서는 천하의 왕 노릇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덕화를 베푸신다면 저는 마부의 끝자리에 채찍을 잡고 나오죠. 마부의 채찍 잡는 거 공자한 일이죠. 내가 뭘 할까? 내 마부 할까? 하는 얘기 나오죠. 그래도 내 하나의 보탬이 된다는 거죠. 그 마음과 힘을 다해서 신하의 직분을 다할 것이니 어찌 임금을 섬길 날이 없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핵심이죠.
엎드려 생각하건대 요약하건대 결론은요 이 말이죠. 반드시 마음을 바로 하는 것으로서 백성을 새롭게 하는 요점으로 삼으시고 정심을 하시고 마음을 바로잡고 수양하는 것으로 사람을 쓰는 근본을 삼았어서 왕도의 법을 세우십시오. 왕도의 법이 왕도의 법답지 않으면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합니다. 을묘년에 올린 상소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퇴계를 통해서 공자를 엿볼 수 있고 난명을 통해서 맹자를 엿볼 수 있다. 경상북도에 퇴계가 있다면 경상남도에 난명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조선 중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임무를 맡았다. 난명의 인물되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지리산, 두류산을 종으로 비유해서 하늘이 울려도 안 울리는, 하늘이 흔들어도 끄떡이지 않은 그런 기계를 가졌다. 여러분 한번 지리산에 가서 기상을 한번 익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강좌는 동영상 남명을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